재벌 사돈에게 바다가 보이는 별장을 선물 받은 어머니, 경찰 남편의 폭행을 견디고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 50살에 공부를 시작하고 연꽃처럼 피어난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버스로 30분쯤 벗어난 한적한 바닷가 동네에 장하인이 이사를 왔어요. 방 두 칸에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있었고 담장 아래로 자풀이 조금 나 있었지요. 대단한 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아인을 모르는 동네였으니까요. 2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만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지요.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는 부엌에 서서 혼자 밥을 지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그 단순한 일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하나 부쳤어요. 27년 동안 밥상은 늘 전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인이 먹고 싶은 것을 차렸습니다. 별것 아닌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수저를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웃음도 나왔지요. 두 가지가 동시에 왔습니다. 아이는 그냥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끼면서요. 밥을 먹고 나서 아이는 짐 중에서 넓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새로 산 것이었어요. 이사하기 전날 혼자 나가서 고른 것이었지요. 오래된 집에 있던 작은 거울 대신 크고 넓은 것으로 일부러 골랐습니다. 벽에 걸고 나서 그 앞에 섰어요. 49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거울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지요. 전 남편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당신 집안이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그 말들이 거울 속에도 붙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달랐어요. 아인이 거울 속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꺼지지 않은 눈빛이 있었어요. 27년 동안도 꺼지지 않았던 눈빛이었지요. 아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거울 속 여자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아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지요. 오후에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자 작은 폭우가 나왔어요. 낡은 배 몇 척이 묶여 있었고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폭우 끝 벤치에 앉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지요. 차갑고 보드라운 감촉이었어요. 어릴 때 전라남도 시골 마을 흙길이 발바닥에 떠올랐습니다. 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던 22살의 자신도 잠깐 스쳐갔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도 이 발바닥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그 발이 27년을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지요.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 이사 오셨어요? 아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당당하게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귤을 한 개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바람이 좋아요. 아인이 고맙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귤을 까먹었습니다. 달고 시큼했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혼자 웃음이 나왔지요. 아무 이유 없이 귤을 받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새 일기장을 꺼냈어요.
27년 동안 써온 공책들과는 다른 것이었지요. 그 공책들은 기록이었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썼던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일기장은 달랐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아인이 또박또박 썼어요. 장아인의 일기. 이름을 쓰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름 석자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썼지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아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이었습니다. 잠들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마당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바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반복됐지요. 아인이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내다봤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둠 속이었지만 알아봤지요. 27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태명호였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을 거예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인이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골목을 확인했을 때 태명호는 이미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경찰관이 아인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히 보셨어요? 아인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네. 27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경찰관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아이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두 손을 내려다봤지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확인하고 잠깐 멈췄어요. 예전엔 그 사람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신기했지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더 썼어요. 태명호가 새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 남겼습니다. 예전엔 이 사람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아인이 혼잣말을 했어요. 연꽃이 왜 진흙 속에서 피는지 이제 알겠어. 진흙이 없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진흙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어요. 강인혁 교수였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인이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냅니다. 오늘 처음으로 맨발로 바다를 밟았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가로등이 혼자 켜져 있었지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장아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뿌리는 이미 단단하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보름쯤 지났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새 동네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슈퍼주인 아주머니와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포구 끝 벤치가 오후 3시쯤이면 햇살이 가장 좋다는 것도 알았지요. 절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사찰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조용했지요. 아이는 법당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버텼다고,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앞으로도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그러다가 눈물이 나오면 그냥 흘렸습니다. 막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소희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3월 중순 어느 오후였어요. 소희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75살 할아버지였어요.
차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지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고령이라 입원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소희가 담당 간호사로 배정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누워서 처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도련님한테 연락됐어요? 소희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내가 모시는 분이요. 걱정 많이 하실 텐데. 2시간쯤 뒤였습니다. 병실 복도에 키가 훤칠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차림이었지요. 할아버지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잡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련님 왔냐며 웃었어요. 남자도 웃었지요. 소희는 그 장면을 복도에서 잠깐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이 조금 늦게 움직였지요. 남자가 고개를 들다가 소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담당 간호사입니다 하고 짧게 말하고 차트를 확인했지요. 그 남자가 노민이었습니다. 영호정유 부회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소희는 그것을 몰랐지요. 그냥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노민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퇴근 후에 들렀고 주말에는 오전부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밥도 직접 챙겼어요. 병원 식사가 입맛에 안 맞는다며 죽을 사들고 오기도 했지요. 소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지요. 소희는 오래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노민이 복도에서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지요.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요. 소희가 받으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받았어요. 노민이 웃으며 말했지요. 할아버지가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제일 친절하다고 하시던데요. 소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인에게 전화를 했지요. 엄마, 나 오늘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냥 좀 따뜻한 사람이요. 아인이 전화기를 잡고 웃었어요. 딸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한결 가벼웠지요. 그런데 2번째 만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민이 연락처를 물어왔고 소희가 건넸어요. 며칠 뒤 같이 밥을 먹었지요.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노민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소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말이 나오는 순간 소희 자신도 놀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입이 먼저였지요. 노민이 아 그렇구나 하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자신이 한 말을 되씹었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복통이 살짝 왔어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배를 묵직하게 누르는 느낌이었지요. 소희는 침대에 누워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거짓말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편 그 무렵 태명호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소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소희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지요. 어느 날 소희가 올린 사진 한 장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것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태명호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검색을 시작했어요. 사진 배경에 보이는 카페 간판, 소희가 태그한 장소, 댓글에 달린 이름 한 조각. 하나씩 맞춰나갔지요. 며칠 뒤 태명호는 노민이 영호정유 부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계산이 시작되는 눈빛이었지요. 소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노민의 어머니 오 여사가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챈 것은 그 무렵이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들 얼굴이 뭔가 밝아 보였지요.
오 여사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좋은 일 있어? 노민이 그냥 웃었어요. 오 여사가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런데 눈빛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 여사는 혼자 웃으며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노민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요. 오 여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따지기 전에 사람이 어떤지를 먼저 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뒤 노민이 어머니께 인사드리자고 했습니다. 소희는 긴장했어요. 부회장 집안이라는 것을 그 즈음 알게 되었거든요. 노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생각하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소희는 만나기 전날 밤 배가 아팠습니다. 불안이 쌓이면 어김없이 오는 복통이었어요. 배를 감싸 쥐고 눈을 감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잘못한 게 뭔가? 그런데 오 여사는 소희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오 여사가 소희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어요. 잘 왔어요. 노민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소희가 그 온기에 눈물이 날 것 같아 참았어요. 오 여사가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챙겨줬지요. 이거 먹어봤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하면서요. 소희는 그 자리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했어요. 이렇게 빨리 편해도 되나 싶을 만큼요. 헤어지면서 오 여사가 소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도 돼요. 소희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지요. 왜 우는지 소희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그 따뜻한 손 하나에 조금 녹은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소희는 아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아인이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얼마나 좋아?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많이요. 아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오늘 소희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 많이 좋다고 했다. 오래 기다렸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아인이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봄밤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소희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봄이 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비였습니다. 봄비가 와야 꽃이 피는 법이었지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절에 다니는 날이 늘었어요.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산 아래로 바다가 보였지요. 그 풍경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바다를 보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에는 몰랐어요. 27년 동안 그런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소희는 노민과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딸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벼워졌지요. 전화할 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소희가 노민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물어보려다가 참았어요. 소희가 준비되면 말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 절에서 아인에게 뜻밖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4월 초 어느 날이었어요. 아인이 법당에서 나와 마당 돌계단에 앉아 있는데 옆에 여자가 하나 앉았지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얼굴이 시원시원했어요. 먼저 말을 건 것은 그 여자였지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름에 한 번씩 와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이 동네 사세요? 아인이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다고 했어요. 여자가 반갑다며 손을 내밀었지요. 저는 박정화예요. 아래 동네에서 부동산 사무실 해요. 아인이 악수를 했습니다. 장아인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절 마당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정화 씨는 여수 토박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지요. 부동산 사무실을 연 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는 오랫동안 낯선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지요. 이상하게 이 사람과는 말이 잘 됐습니다. 아인 씨는 뭐 하세요? 박정화 씨가 물었어요. 아인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 하냐는 질문에 아직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시작하려고요. 박정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뭔가 시작하고 싶으면 말해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두 사람이 절에서 내려오면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 생각을 했지요. 뭔가 시작하고 싶으면 말해요. 그 말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인이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절에서 박정화 씨라는 사람을 만났다. 부동산 사무실을 한다고 했다. 뭔가 시작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그 말이 자꾸 생각난다. 나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50대다. 늦은 것은 아닐까? 27년 동안 집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간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든다. 지금 시작 안 하면 언제 하나? 모르겠다. 일단 자자. 그 무렵 서울에서 민준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초였어요. 민준은 강원도 출장을 다녀왔지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법률 지원 업무였습니다.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는 자리였어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내려간 강원도 교육청 회의실은 작고 낡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산이 보였어요. 협의 자리에 교육청 직원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자 장학사였고 한 명은 젊은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가 자료를 테이블에 펼치면서 자기소개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담당 에리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을 쓴 단정한 얼굴이었어요. 눈빛이 또렷했지요.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법적 지원 범위를 설명하는데 에리가 중간에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그 부분은 학교 측 입장도 들어야 하지 않나요? 피해 학생 중심으로만 접근하면 실질적인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서요. 민준이 멈췄습니다. 반박이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민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너무 단순하게 봤네요. 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꽤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카롭게 치고받는 것 같았지만 서로 존중하는 대화였지요. 협의가 끝나고 나서 민주는 자신이 처음으로 상대에게 밀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밖을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에리가 가방에서 작은 우산을 꺼내다가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같이 쓰실래요? 버스 정류장까지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어요. 어깨가 가끔 닿았지요. 짧은 거리였지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뒤에도 민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봤어요. 빗속에 산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여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준은 강원도에 다시 출장을 잡았습니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에리를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였지요. 두 번째 만남에서 협의를 마치고 나서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저녁 드셨어요? 근처에 괜찮은 데 있으면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에리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업무 이야기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왔지요. 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학사세요. 어릴 때부터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으면서 자랐어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어요. 그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게 편했어요. 기준이 명확하니까요. 민준이 그 말을 듣는 동안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정직이 기준인 사람이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무겁게 들렸지요. 그러다가 에리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민준 씨 아버지는요? 민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면서 짧게 대답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소희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민준은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속으로 굳었지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소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소희야. 응, 오빠. 나 오늘 거짓말했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소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민준도 말이 없어졌지요. 두 사람이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소희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그래. 두 남매가 같은 거짓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만큼은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했지요. 아인이 27년을 버티고 겨우 평화를 찾았는데 이 짐을 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박정화 씨 이야기를 다시 썼어요. 오늘도 박정화 씨 생각이 났다.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공부를 해야 한다. 나이가 50대인데 지금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처음 보는 법이랑 숫자들을. 27년 동안 밖에도 못 나간 사람이. 자꾸 그 생각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또 이 생각도 든다. 그 27년을 버텼는데 공부가 더 무섭겠어. 모르겠다. 일단 연락해봐야겠다. 아인이 일기장을 덮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아인이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심이 서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요. 5월이었습니다. 봄이 절정이었어요. 바닷가 동네에는 꿈속에서나 보일 듯한 보랏빛 등나무꽃이 피어 있었지요. 아이는 아침마다 포구 끝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한 줄씩 쓰는 그 시간이 하루를 여는 의식 같았어요. 그달 초에 아이는 박정화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정화 씨, 저 아인이에요. 저번에 뭔가 시작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박정화 씨가 반갑다며 바로 말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인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저 공부를 거의 못 해봤어요. 27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화 씨가 말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됐어요. 시험은 누구나 처음이에요. 한번 해봐요. 우리 사무실에 나와서 실무도 같이 배워요. 그 말이 아인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수 지역은 그 무렵 활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여수 산업이 지자체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었지요. 바닷가 전망이 좋은 곳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고 상권도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의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박정화 씨 사무실도 그만큼 바빴지요. 아인이 그렇게 박정화 씨 사무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서 정리와 전화 응대였어요. 손님이 오면 옆에서 듣고 배웠지요.
박정화 씨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지, 손님에게 어떻게 말을 거는지를요. 아이는 메모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들은 것을 일기장에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집을 펼치고 나서 아인이 처음으로 느낀 것은 막막함이었습니다. 지목, 공시지가, 전용 면적, 건폐율, 용적률. 처음 보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뜻을 찾아 적어 놓으면 다음 줄에서 또 모르는 말이 나왔지요.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처음으로 문제집을 폈다.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이 걸렸다. 모르는 말이 너무 많다. 이게 될까? 50살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27년 동안 집에서 밥만 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데 포기하면 뭘 하나? 그냥 해보자. 한 페이지씩이라도. 다음 날 아이는 다시 문제집을 폈습니다. 어제 읽은 페이지를 다시 읽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눈에 들어왔지요. 박정화 씨가 지나가다가 아인을 보며 물었어요. 어때요? 어렵죠? 아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제보다는 조금 낫네요. 박정화 씨가 웃었어요. 그거면 됐어요. 어제보다 조금 낫다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아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낫다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 평화 속에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명호가 먼저 움직였어요. 5월 초였습니다. 소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았더니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아버지다. 소희의 손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왜 전화하세요? 태명호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부드러움이 더 섬뜩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요즘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던데. 나한테 돈을 좀 줘. 그러면 나는 아무 말 안 해. 소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복통이 왔지요.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소희가 병원 탈의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배를 감싸 쥐었지요. 동료 간호사가 문을 열다가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소희 씨, 괜찮아요? 소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냥 체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동료가 나간 뒤 소희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민준에게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돈 요구했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민준이 30분도 안 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아. 절대 말하지 마. 다음 전화는 무조건 녹음해. 두 남매 사이에 그 약속은 철칙이었어요. 태명우와 관련된 일은 어머니에게 절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요. 그 시각 아이는 박정화 씨 사무실에서 문제집을 펼치고 있었어요. 용어들이 어제보다 조금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민준의 예상대로 며칠 뒤 태명호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소희가 이번에는 녹음을 시작하고 받았습니다. 태명호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이야기했지요. 소희가 끊지 않고 버텼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녹음 파일을 민준에게만 보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보내지 않았어요. 민준이 그 파일을 받고 협박죄 고소 준비를 시작했지요. 혼자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인이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태명호와 마주쳤어요. 아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명호가 먼저 웃으며 말했지요. 잘 사네. 이제 부동산도 해? 아인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태명호가 말을 이었어요. 조용히 있어. 그러면 나도 조용히 있어. 아인이 태명호를 봤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아인이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당신이 뭘 하든 이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태명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인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집에 들어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인이 일기장을 펼쳤지요. 날짜를 적고 썼습니다. 오늘 골목에서 태명호를 만났다. 그 사람이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두 가지가 같은 날 있었다. 이상한 하루였다. 그런데 나쁜 하루는 아니었다. 오히려 좋은 하루였다. 그날 밤 강인혁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인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부 시작했어요. 자격증 따려고요. 교수가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인이 박정화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에서 만났고 사무실에 나가기 시작했다고요. 아인 씨,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웃었습니다. 그날 두 번째 웃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 읽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지금이었지요. 아인이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 줄을 더 썼어요. 오늘 두 번 웃었다. 충분하다. 내일도 문제집 펼쳐야지. 6월이 되었습니다. 바닷가 동네에는 짙은 초록빛이 가득했어요. 아이는 아침마다 포구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지요. 바다를 보면서 한 줄씩 쓰는 그 시간이 하루를 여는 의식 같았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 있었어요. 문제집이 한 권 끝나 있었지요. 처음에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이 걸렸던 사람이 이제는 5페이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화 씨 사무실에서 실무도 익히면서 조금씩 눈이 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달랐지요. 아인이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신청한 것은 5월 말이었습니다. 6월 시험이었어요. 시험날 아침 아인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시험이다. 손이 조금 떨린다. 일단 가보자. 시험장은 고등학교 강당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대부분 20대, 30대였지요. 아인이 그 줄에 섰습니다. 긴장됐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지요.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제를 읽는데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이는 결과를 대충 알았지요. 많이 틀렸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합격자 발표날 아인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아인이 그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실로 갔지요. 박정화 씨가 아인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떨어졌어요?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화 씨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 2번 떨어졌어요. 다음 시험 신청해요. 아인이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시험 결과가 나왔다. 불합격이다. 솔직히 많이 공부가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니 기분이 이상하다. 속상하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박정화 씨도 2번 떨어졌다고 했다. 나도 한 번쯤 떨어질 수 있다. 다시 해야지. 더 제대로 해야지. 오늘 시험 다시 신청했다. 다음 시험은 9월이다. 3달이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다. 오늘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손님한테 매물 설명을 해봤다. 박정화 씨가 옆에서 지켜봤다. 많이 떨렸다. 그런데 해냈다. 소희가 전화했다. 잘 지낸다고 했다. 목소리가 좋았다.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겠지. 그런데 잘 지낸다고 했으니 믿어야겠지. 민준 쪽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리 아버지와 첫 만남이 잡혔어요. 민주는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소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희야, 나 내일 에리 아버지 만나. 긴장돼? 응. 장학사야.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람이래. 소희가 말했어요. 오빠 엄마한테는 말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말 안 해. 엄마 걱정시키면 안 돼. 다음 날 민준이 강원도로 올라갔습니다. 에리 아버지 장학사는 단정하고 과묵한 분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물었지요. 변호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민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게 있어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장학사가 오래 민준을 봤지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지요. 그 주말 아인이 두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아인이 말을 꺼냈어요. 너희 둘 다 사람이 생겼지? 민준과 소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인이 계속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해. 숨기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가 돼.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엄마가 겪은 일이 내 미래를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소희도 말했습니다. 엄마, 노민 씨가 알면 떠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아인이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말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지요. 아인이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담장 아래 작은 싹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인이 그것을 오래 바라봤지요. 싹은 억지로 키운다고 빨리 자라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야 나오는 것이었어요. 두 아이는 마당으로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소희가 민준 팔을 살짝 잡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지요. 말하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인이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썼지요. 오늘 민준이랑 소희가 다녀갔다. 둘 다 사람이 생긴 눈치다.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다. 억지로 할 수는 없다. 기다려야지. 그런데 솔직히 걱정이 된다. 숨기는 것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지는 법이니까. 내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도 기다려야지. 내 새끼들이니까 9월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달이었어요. 아이는 두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었지요. 석 달 동안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아침 벤치에 앉는 시간이 줄었지요. 대신 사무실에 더 일찍 나갔습니다. 박정화 씨가 퇴근한 뒤에도 혼자 남아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사무실에서 형광등을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뭔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것이 외로움보다 컸습니다. 9월에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지요. 아인이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쓰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지요. 처음 낙방했을 때는 막막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보였어요.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았지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치며 어디서 생겼는지 빙그레 웃는 여유까지 배어나왔어요. 또 떨어졌다. 두 번째 불합격이다. 솔직히 속상하다. 이 나이에 맞는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디서 틀렸는지는 안다. 부동산 공시법 부분이 약하다. 그것만 잡으면 달라질 것 같다. 다시 해야지. 세 번째는 붙어야지. 박정화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아인 씨, 어디서 틀렸는지 아는 사람은 다음엔 붙어요. 나도 딱 그 단계에서 붙었어요.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가을 내내 아이는 공시법 교재를 파고들었습니다.
박정화 씨가 퇴근 후에 1시간씩 옆에 앉아서 설명해 줬어요. 이 조항은 이런 뜻이고 저 조항은 저런 경우에 쓰인다고요. 아인이 들으면서 메모했지요. 그날 배운 것을 집에 와서 다시 썼습니다. 손으로 쓰면 더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공책에 기록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시험에도 도전했습니다. 시험장 앞에 서는데 아인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2번 떨어지고 나니 시험장 자체가 낯설지 않았지요. 자리에 앉아서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첫 문제를 읽는데 알았어요. 이것은 봤던 것이었지요. 2번째 문제도 알았습니다. 3번째 문제에서 잠깐 멈췄다가 기억이 났어요. 박정화 씨가 설명해줬던 그 조항이었지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이는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기로 했지요. 결과가 어떻든 이번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발표 날이었습니다. 아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험 번호를 입력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아인이 화면을 한번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봤어요. 합격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있었지요. 아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실로 전화를 했지요. 박정화 씨, 저 붙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정화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인 씨, 진짜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사무실 안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아인 씨 붙었어요. 우리 아인 씨 합격했어요. 아인이 전화기를 잡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날 밤 소희에게 전화를 했지요. 민준에게도 했습니다. 소희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다른데. 아인이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시험 붙었어. 소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지요. 엄마 공부했어요? 언제부터요? 아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부터. 2번 떨어지고 이번에 붙었어. 소희가 전화기를 잡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지요. 아인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 소희가 말했어요. 기뻐서요. 엄마 진짜 대단해요. 민준도 전화를 받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지요. 엄마 몰래 하셨네요. 아인이 웃었습니다. 너희들도 몰래 하는 것 있잖아. 민준이 더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아인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합격했다. 50세에 처음으로 시험에 붙었다. 27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붙었다. 소희가 기뻐서 울었다. 민준이 몰래 했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오늘은 기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도 되나 싶다. 당연히 돼야지. 자격증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다음해 봄이었어요. 박정화 씨 사무실에 정식 중개인으로 이름을 올렸지요. 아인의 명함이 생겼습니다. 장아인 공인중개사. 명함을 받아들고 아인이 한참 봤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명함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지요. 그 무렵 여수는 정말 바빴습니다. 여수 산업이 지자체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바닷가 전망이 좋은 곳에 아파트 단지 2곳이 분양을 시작했지요. 살기 좋은 바닷가 도시라는 말이 퍼지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주를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정화 씨 사무실에 하루에도 몇 건씩 문의 전화가 왔어요. 아인이 첫 계약을 맡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정화 씨가 옆에서 지켜보는 조건이었지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내려온 50대 부부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인이 몇 군데를 보여줬지요. 부부가 결정한 곳은 포구 근처 새 아파트였습니다.
아인이 그동안 사무실에서 배운 것들을 써먹을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아인이 계약서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요. 박정아 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인이 계약 조건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 사항을 차분하게 말했지요. 50대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남편이 펜을 들어 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서명을 했지요. 마지막으로 아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란에 장아인이라고 썼어요. 펜을 내려놓으면서 아인이 잠깐 그 서명을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로서 처음으로 서명한 것이었지요. 27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지금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인의 눈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런데 울지는 않았지요. 그냥 웃었습니다. 부부가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정아 씨가 아인을 봤지요. 어때요? 첫 계약 소감이요. 아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이상하게 손이 떨렸는데 떨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 떨림이 없어졌어요. 박정아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아인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첫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 장아인이라고 썼다. 공인중개사 장아인. 손이 떨렸는데 설명하다 보니 안 떨렸다. 박정아 씨가 그게 실력이라고 했다. 이상하다.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라도 한이 됐다. 늦은 것이 아니었다. 때가 된 것이었다. 그달부터 아인의 통장에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여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계약 건수가 늘었지요. 어떤 달에는 3건을 성사시켰어요. 아인이 그 수입으로 처음으로 소희에게 용돈을 보냈습니다. 소희가 전화를 했지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인이 말했습니다. 용돈. 엄마가 번 거야. 소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지요. 엄마, 나 오늘 진짜 기분이 이상해요. 좋은 이상함이요. 아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인이 창밖을 봤어요. 청명한 남해 바다가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수의 겨울 바다였지요. 아인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바다를 매일 봤는데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넓어 보였어요. 아인이 일기장을 꺼냈지요.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소희에게 처음으로 용돈을 보냈다. 내가 번 돈으로. 소희가 좋은 이상함이라고 했다. 나도 그랬다. 49에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연꽃은 늦게 피어도 핀다. 나도 그런 것 같다. 8월이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었어요. 아인이 사는 바닷가 동네에는 더위가 가득했지요. 아이는 그래도 아침마다 포구 벤치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아직 서늘했어요. 갈매기 소리가 들리고 파도가 낮게 밀려왔지요.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 줄씩 쓰는 그 시간이 하루를 여는 의식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여름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협박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8월 초였어요. 소희가 녹음한 파일, 태명우가 노민에게 접근한 정황, 아인의 집 앞 쓰레기 투기 사진, 아인이 골목에서 만난 날 기록까지 전부 모았지요. 민준이 혼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소희만 알았어요.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지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였습니다. 태명우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태명우가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궁지에 몰릴수록 더 위험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태명우가 이번에는 편지를 썼어요. 에리 아버지 장학사에게 보내는 것이었지요. 편지 안에는 민준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이며 가정폭력 전과자라는 내용,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모두 숨기고 에리를 만나고 있다는 것도 적혀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익명이었지요. 그런데 태명호가 실수를 했어요. 주소를 쓰다가 한자를 틀린 것이었지요. 집원이 하나 달랐습니다. 편지가 반송되었어요. 태명호가 반송된 편지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손 안에 그 편지를 쥔 채로 한참 있었어요. 민준이 우체국 발신 기록을 통해 역추적을 했어요. 태명호 이름으로 발송된 기록이 나왔지요. 반송되었으니 아직 장학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편지가 반송됐어. 아직 시간 있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해. 소희가 그 문자를 보고 오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남매가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있었지요.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아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용건을 말하지 않고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소희도 왔어요. 셋이서 밥을 먹고 나서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아인이 민준을 봤어요. 소희도 보았지요. 두 아이 표정이 같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태명호가 소희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는 것, 노민에게 직접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려 했다는 것, 익명 편지를 썼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이미 협박죄 고소를 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아인이 말없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지요. 소희가 아인을 봤습니다. 화를 낼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아인이 말했지요. 왜 말 안 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엄마가 이제 겨우 편해진 건데. 아인이 민준을 봤어요. 그러다가 소희를 봤지요. 두 아이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인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울지 않았지요. 입술을 한번 꽉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소희야. 엄마가 약한 사람이 아니야. 알지.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말해줘. 혼자 고민하고 있지 말고. 엄마도 같이 할 수 있어. 그 말에 소희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았어요. 두 아이가 오래 참아온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조금 풀렸지요. 민준이 협박죄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태명호가 아인의 새집 앞에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슈퍼 아주머니가 목격했던 것도 진술서로 받았어요. 도청장치가 발견된 기록도 정리했지요. 하나씩 쌓았습니다. 민준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이런 사람은 완벽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빈틈을 주면 안 됐어요. 8월 말이 되었습니다. 태명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협박죄 조사였지요. 평생 동안 경찰이었던 태명호가 이제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감정이 복잡했지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이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사 시작됐어. 소희가 답했습니다. 알아. 오빠 엄마한테 말해야 하지 않아? 민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응. 이번엔 말해야지. 그렇게 두 남매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이 싸움의 전부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가을이 오기 시작했어요. 바닷가 동네에 바람이 달라졌지요. 여름 바람보다 조금 서늘했습니다. 바뀌는 계절이 느껴졌지요. 저녁을 먹고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소희한테 전화가 없었다. 민준도 없었다. 바쁜 것이겠지.
아니면 뭔가 있는 것이겠지. 그러나 한편 이번 달 계약이 3건이다. 여수에 사람이 늘고 있다. 바닷가 아파트 문의가 하루에도 몇 건씩 온다. 박정화 씨가 아인 씨 덕분에 사무실이 산다고 했다. 이런 말을 듣는 날이 올 줄 몰랐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 아인이 창밖을 봤어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가 조금 출렁였지요. 아인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두 아이가 준비되면 말할 거라고. 그리고 그때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지요. 벤치에서 바다를 보는 시간, 절에서 기도하는 시간, 일기장에 한 줄씩 쓰는 시간이요. 그 시간들이 아인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피어날 때는 단단한 뿌리 위에서 피는 것이었어요. 아인의 뿌리가 지금 단단해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강인혁 교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가을이 왔네요. 아인이 그 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짧게 답했지요. 네. 가을이 왔어요. 기다려지네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아인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이 조용했어요. 조용한 밤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아이는 예전에 몰랐어요. 27년 동안 조용한 밤이 없었으니까요. 아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지요. 아이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아인이 여수로 이사 온 지 3년이 넘었어요. 52살이 되어 있었지요. 그 3년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부를 했고 2번 떨어졌고 3번째에 붙었어요. 그리고 중개사로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2년이 넘었지요. 통장 잔고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번 돈이었지요. 그 차이가 컸습니다. 여수는 계속 활기가 넘쳤어요.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바닷가 좋은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섰지요. 외지에서 이주해 오는 가족들이 늘었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인이 그 사람들을 맞았어요. 이 동네를 아침마다 걸었고 포구를 알았고 절 가는 길을 알았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설명할 수 있었지요. 박정화 씨가 어느 날 말했어요. 손님들이 아인 씨 지명해서 찾아와요. 아인 씨가 설명해주면 믿음이 간다고요. 아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칭찬을 들으면 몸이 작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달랐지요. 그냥 고마웠습니다. 당연하게 고마웠어요. 그 무렵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인이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요? 응, 왜? 노민 씨 어머니가 엄마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괜찮으시면요. 아인이 전화기를 잡고 잠깐 있었어요. 오 여사 이야기는 소희에게서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분이라는 것, 소희를 품어주는 분이라는 것을요. 아인이 말했지요. 그래. 만나자. 소희가 안도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약속 장소는 시내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아인이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요. 아인이 찻잔을 받으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부회장 집안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곧 고개를 저었지요.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를 따지는 것은 예전에 아인이 했던 걱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 여사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차림이었고 눈빛이 부드러웠지요. 아인이 일어섰습니다. 오 여사가 다가와 두 손으로 아인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인이 그 온기를 느끼며 말했지요. 저도요. 소희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오 여사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소희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힘든 것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애쓰셨을지 짐작이 가요. 아인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소희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부족한 어머니였고요. 오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어머니를 알아요. 소희 눈빛이 맑아요. 힘든 것을 오래 참고 살았는데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게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인의 가슴이 뭉클하면서 고마운 마음에 오 여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분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인이 말했어요. 소희를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노민 씨가 좋은 아들이에요. 소희가 참 편안해 보여요. 오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찻잔을 2번 비웠어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지요. 집안 이야기도 나왔고 아이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희한테 중개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여수 온 뒤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2번 떨어지고 3번째에 붙었지요. 이제 2년 됐어요. 오 여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대단하셔라. 아인이 말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할 일이 생기니까 하루가 달라졌어요. 오 여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있다가 말했지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 동생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나는 형제가 없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소희 어머님 보면서 이상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인이 오 여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아인이 잠깐 있다가 말했지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오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50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분인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전이라면 그 말을 듣고 몸이 작아졌을 텐데 이제는 달랐지요.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시다니요. 찻집을 나오면서 오 여사가 말했어요. 바다 보이는 곳에 조용한 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싶어요. 급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봐 주세요. 아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큰 것은 아인이 말을 흐리자 오 여사가 아인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동생한테 언니가 해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찻집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아인이 걸어오면서 오 여사가 한 말들을 되짚었어요. 동생, 바다가 보이는 집. 아인이 포구 쪽으로 걸어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지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 여사를 만났다. 처음 보는 분인데 이상하게 긴장이 되지 않았다. 그분 손이 따뜻했다. 동생이 되어달라고 했다. 바다 보이는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분 눈빛이 진심이었으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오래 몰랐던 것을 요즘 자꾸 발견한다. 나 참 행복한 사람이다. 며칠 뒤 오 여사가 집사를 보냈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단정하고 눈빛이 차분한 분이었지요. 아인의 집 앞에 나타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 여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앞으로 살림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인이 손을 저었어요. 혼자 잘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집사가 웃으며 말했지요. 오 여사님이 거절하시면 문 앞에 계속 서 있으라고 하셨어요. 아인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드렸지요.
그날 밤 강인혁 교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인이 오 여사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 이야기도 했고 집사 이야기도 했지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네요. 아인 씨, 그 마음 받으세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있었어요.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인이 여수의 자리를 잡은 지 4년이 되었어요. 53이었지요. 그 4년 사이에 아인이 성사시킨 계약이 몇 건인지 이제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맞았고 매물을 보여줬고 계약서를 썼지요. 그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정화 씨가 말했어요. 아인 씨, 우리 사무실 매출이 작년보다 30% 올랐어요. 아인 씨 덕분이에요. 아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수가 살아나는 덕분이지요. 박정화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들이 아인 씨 찾아와요. 아인 씨가 설명해주면 믿는다고요. 이거 보너스예요. 충분히 받을 자격 있으니까 넣어두세요. 아인이 그 봉투를 받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맑은 하늘, 사무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봄 햇살이 파도 위에 부서지고 있었지요. 그달 초에 소희와 노민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5월 말이었어요. 소희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여사가 주도적으로 나섰어요. 아인에게 자주 연락을 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저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요. 아인이 처음에는 오 여사에게 다 맡기려 했어요. 그런데 오 여사가 말했지요. 어머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소희 엄마잖아요. 그 말에 아인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준비했어요. 함께 웨딩홀을 보러 갔고 함께 꽃장식을 골랐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찻집에서 만나는 날이 늘었어요. 오 여사가 그날따라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님, 그 별장 이야기 기억하세요? 아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아인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감사한데 너무 큰 것 같아요. 오 여사가 말했습니다. 작은 집이에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많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싶어요. 아인이 오 여사를 봤어요. 그 눈빛이 진심이었지요. 아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을게요. 오 여사가 웃었어요. 아인도 웃었지요. 두 사람이 같이 웃은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별장이 완성된 것은 그해 가을이었어요. 여수 외곽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정면으로 보였지요. 아인이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한동안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 부서지고 있었지요. 아인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 별장에 처음 들어왔다. 창문을 열었더니 바다가 보였다. 오래 서 있었다. 이런 집에 살게 될 줄 몰랐다. 사부인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동생한테 언니가 해주는 거라고 했다. 나는 이 말이 처음에 낯설었다. 그런데 이제는 낯설지 않다.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예전에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소희와 노민의 결혼식은 그해 5월 말에 치러졌습니다. 소희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올리비아 헤셀을 닮은 청순한 얼굴이 그날따라 빛났지요. 아인이 소희 얼굴을 보고 한참 있었어요. 소희가 물었지요. 엄마, 왜요? 아인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얼굴이 보여. 소희가 아인을 봤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요. 소희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웃었지요. 엄마, 나 오늘 배 안 아파요. 아인이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오 여사가 소희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딸이야. 소희가 그 말에 눈물을 닦았지요. 아인이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오 여사가 소희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인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지요. 소희가 따뜻한 곳에 가는구나 하고요. 부회장이 어색하게 남아 아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님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아인이 고개를 숙이며 깊은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민준과 에리의 결혼은 그해 11월이었어요. 장인 어른이 결혼식 날 민준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잘 살아야 해.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아인이 멀리서 그 장면을 봤지요. 점잖은 어른이 민준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아인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결혼식이 끝난 날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떠난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감사가 차오르고 어깨가 하늘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인사를 왔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지요. 나 아버지 닮아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예전에 에리한테 통제하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요. 아인이 민준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지요. 엄마, 그게 제일 부끄러워요.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했는데 내가 닮아가고 있었어요. 아인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걸 알아챈 거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인이 말했지요. 알아챈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안 달라지는 거야. 민준이 창밖 바다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러다가 말했지요. 엄마, 이 집 좋네요. 사돈 부인이 참 감사하네요. 두 사람이 창문 앞에 나란히 섰어요. 가을 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민준이 아인 팔을 잡았어요.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것이 교수다운 방식이었지요. 멀리서 아인의 삶이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인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교수님, 두 아이 다 결혼했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 됐네요. 아인이 전화기를 잡고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지요. 교수님, 다음에 여수 오시면 바다 보러 오세요. 교수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때가 되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인이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교수가 때가 되면이라고 했지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인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어요. 두 아이가 다 결혼했다. 소희는 따뜻한 곳으로 갔고 민주는 좋은 사람 곁에 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집에 있다. 53이다. 중개사 일을 한 지 3년이 됐다. 예전에는 이 나이에 내가 어디 있을지 생각도 못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어떤 손님이 올지, 어떤 계약이 생길지, 교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려지는 것들이 생겼다는 것이 좋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고 했다. 나는 오래 그 진흙 속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피어 있다. 아직 다 핀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피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장을 덮으면서 아인이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바다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아인이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여수 바닷가 동네에 벚꽃이 피었어요. 아인이 이사 온 지 5해가 지났지요. 54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별장에서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포구 벤치에 앉았고 사무실에 나갔고
오 여사와의 만남도 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인이 별장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사권 씨가 확인하더니 말했지요. 강 교수님이 오셨어요. 아인이 손을 멈췄습니다. 전화도 없이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대문 앞에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아인이 말했습니다.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때가 됐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이 창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교수가 말을 꺼냈지요. 아인 씨, 나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자주 오고 싶어요. 이 바다도 보고 싶고, 아인 씨 곁에도 있고 싶어요. 아인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54시예요. 교수가 말했어요. 저는 63이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이 자연스러웠지요. 자주 오세요. 아인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수는 한 달에 2번씩 여수에 내려왔어요. 포구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봤지요. 아인의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절에도 같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서두르지 않았지요.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 속도였습니다. 가을이었어요. 교수가 포구 끝 벤치에 아인을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지요. 저녁 햇살이 바다 위에 길게 뻗어 있었어요. 교수가 작은 봉투를 아인에게 건넸습니다. 연꽃, 강 교수가 아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교수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장아인 씨에게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당신은 연꽃입니다. 당신 가까이에서 연꽃을 오래 보고 싶습니다. 아인이 그 글을 읽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들어 교수를 봤습니다. 아인이 말했습니다. 오래 곁에 있어 주세요. 교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봄에 새 잎을 내는 것처럼 천천히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치러졌습니다. 2019년 4월이었어요. 별장 마당이었지요. 바다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아인이 연한 옥색 한복이 잘 어울렸어요. 민준과 에리가 아인과 강 교수의 왼쪽에 섰습니다. 노민과 소희가 오른쪽에 섰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어요. 박정화 씨도 눈물을 닦았지요. 소희가 노민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가 아인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름답습니다. 아인이 교수 두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눈빛이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마당 끝에 나란히 섰어요. 4월의 바다가 파랗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민준과 소희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 몇 장이 날렸어요. 바다가 반짝였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 바다를 보며 말이 없었지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벚꽃잎 몇 장이 바람에 날려 바다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별장 마당 한켠 작은 연못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아인이 지난 가을 심어둔 연꽃이었지요. 겨울을 나고 봄이 되어서야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긴 시간을 버티다가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어요. 꽃잎이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흙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린 꽃이었으니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었지요. 분홍빛이었습니다. 진하지도 옅지도 않게 수면 위에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주변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듯 당당하고 고요하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오 여사가 부회장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민준이 애리 손을 꼭 쥐었어요. 소희가 노민 어깨에 살며시 기댔지요. 박정화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지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벚꽃비가 내리고 연꽃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 4월의 햇살이 그 위에 부서졌어요. 아인과 교수,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지요. 그 눈빛이 다 말하고 있었어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오래 눌려 있어도 핍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피어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고요하게, 우아하게, 당당하게 피어납니다. 장하인이 그랬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고 연꽃은 수면 위에 고고하게 피어날 때 아인의 인생도 봄을 맞이했습니다.